오늘은 클린 코드고요. 이걸 마지막으로 클린 코드는 이제 끝낼 것 같아요. 원래 좀 클린 코드 내용이 더 많이 있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이거는 조금 별론데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좀 자바에서만 좀 쓸 수 있는 이야기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여기 스멜스 앤 휴리스틱들도 이제 저희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요약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내용도 좀 많이 뺐습니다. 막 좀 자질구레한 것들이나 아니면 저희한테 크게 필요 없는 것들은 많이 뺐고요. 그래서 냄새와 휴리스틱이란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원래 리팩토링에서 그 코드 스멜이란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했던 정보들을 그냥 종합한 거고요. 먼저 주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부적절한 정보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정보로 주석에 정보가 들어갈 것들은 이 메타 정보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작성자, 최종 수정일, 소프트웨어 프로블럼 리포트 번호 뭐 이런 것들은 주석으로 넣을 수 있고요. 근데 뭐 변경 이력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주석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뭐 라이센스 같은 건 들어갈 수 있겠죠. 쓸모없는 주석입니다. 오래된 주석이나 엉뚱한 주석, 잘못된 주석은 빨리빨리 지워주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복된 주석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아주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냥 당연한 소리를 다시 주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i 뿔뿔 해놓고 i를 증가합니다 이렇게 주석을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주석은 쓰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니면 자바독을 위해서 API 서명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주석을 썼는데 그냥 이 함수 서명만 달랑 그 파라미터는 셀 리퀘스트다 뭐 이러한 익셉션을 던진다 라고만 달랑 설명해 놓고 이걸 주석을 썼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의 주석은 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의 없는 주석도 마찬가지죠. 성의 없게 주석을 쓰지 말고 문법과 구조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올바르게 잘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석 처리된 코드도 우리가 많이 코딩을 하다 보면 되는데요. 이거는 사실 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막 우리가 코드를 수정하다 보면 제가 수정한 코드가 잘 동작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동작하는 코드를 주석 처리해놓고 새롭게 다시 코드를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뭐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어요. 어쨌거나 바로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잘 동작한다라는 거 확인을 해놓고도 주석을 안 지운다는 거예요. 혹시 또 모르니까. 그런 습관은 아주 안 좋다라는 거고요. 또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건지 정말 삭제해도 되는 건지조차도 감이 안 오는 수준까지 갑니다. 특히 여러 명이 협업할 땐 더 그렇겠죠. 이게 내가 지워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코드를 주석으로 처리해 놓는 거는 정말 피해야 될 일이고요. 여러 가지 정적 코드 분석기에서도 이거는 경고를 합니다. 지우라고. 그래서 주석에 대한 내용은 뭐 이 정도로만 하고요. 그다음 환경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살짝 뭐 좀 공감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왜냐면 대부분 다 아이디가 다 해줘서 그러는데요. 이 빌드 같은 경우도 한 단계로 좀 끝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는 SVN이라는 이게 서브 버전인가요? 그 형상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그걸 가져오고 git 클론 하는 거랑 똑같죠. 가져오고 my 시스템 들어가서 end all 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전부 다 빌드가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이것저것 빌드할 절차들이 막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별로 좋지 않은 환경 설정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단계로 테스팅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뭐 테스트 올 한다거나 그 최대한 간결하게 그것도 테스트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해야 된다라는 것 자체가 좀 그 업무 효율에 지장이 가니까요. 그런 단위 테스트들을 한 명령으로 전부 다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은 뭐 여기까지고요. 함수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는데요.
함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너무 많은 인수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하나, 둘, 아무리 많아도 셋 정도까지만 함수 인수를 받으라고 하는 거고요. 넷 이상은 그 가치가 아주 의심스러움으로 최대한 피한다. 근데 뭐 이것도 사실은 언어마다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쓰다 보면 얘네는 하이퍼 매개 변수라고 해서 그 디폴트 값이 있는 변수들, 그 매개인자들을 쭉 설정할 수 있는데 그게 막 10개도 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자바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더더욱 좀 이런 게 정해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사람들이 랭귀지를 파이썬을 평가할 때 파이썬은 프린시플이 별로 없는 랭귀지라서 그렇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받거든. 네. 보통 랭귀지들이 갖춰야 될 프린시플들을 고려하지 않고 막 만들어진 랭귀지죠.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근데 저는 결국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만약 프린시플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그걸 지켜야 좋다라는 건데 굳이 그걸 안 지킨다는 거는 안 지켜도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 어쨌거나 다 트레이드 오프일 텐데 파이썬은 약간 그런 측면에서 생산성이 좀 보장이 되니까 빠르고 쉬운 개발을 지향한다는 네. 측면에서 뭔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너무 인수가 많으면 당연히 안 좋다라는 건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걸 너무 절대적인 법칙으로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출력 인수입니다. 출력 인수도 마찬가지로 안 좋다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리턴 값이 하나잖아요. 자바에선 특히 리턴 값이 하나인데 그래서 그거를 리턴 값을 여러 개 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 그 리턴할 값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리턴하는 게 아니라 인자로 객체 주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F, A, B, C 세 개를 봤는데 이 C가 리절트인 거예요. 그래서 A, B 가지고 A 플러스 B, C에 A 플러스 B를 해주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리턴 값에 뭔가 주는 게 아니라 이 주소를 이용해서 여기에 뭔가를 넣어주는 그런 형태의 함수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바에서는 확실히 좋지 않습니다. 이런 형태는. 그냥 만약 특히 출력을 해야 되는 CDE 이런 세 가지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하나의 클래스로 묶어서 그걸 리턴 값으로 주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근데 이거는 자바에 대한 이야기고 사실 자바 같은 경우는 가비지 컬렉션이 있잖아요. 가비지 컬렉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당연히 안 좋은 게 맞는데 C나 C++ 같이 언매니지드 언어의 경우에선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주기 컨트롤이 안 돼요. 객체의 생명주기 컨트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함수 측에서 new 해가지고 리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우리의 결과를 생성을 해서 리턴을 하면 얘를 이제 소멸을 언제 시켜야 될지 그게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호출자 측에서 그 아웃 주소를 같이 줘가지고 호출자에서 알아서 얘 생명주기를 관리하고 함수는 그냥 그 참조에만 넣어주는 형태로 함수를 설계를 많이 해놓거든요. 그래서 C나 C++ 이런 언어에서는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는 함수의 형태고요. 자바에서만 좀 지향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면은 언매니지 언어에서도 사실 그 스택에서 선언하는 그 컨테이너 객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컨테이너 객체 같은 걸 잘 정의해서 사용하면 사실 이런 문제 해결이 되는데요. 좀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많아서 자바에서만 좀 적용되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플래그 인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플래그 인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제 옛날에 지금도 있죠. 지금 제가 만들고 있는 프로그램의 한 함수 명세인데요. 보면은 이 선을 그리는 어떤 함수인데 지금 이 불리언으로 어떤 그 인자를 받아가지고 특정한 어떻게 그릴 건지에 대한 인수를 받아서 이거를 그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플래그 인수를 쓰면 함수가 하나가 여러 가지 일을 한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리팩토링의 대상이라는 거고요. 즉, 이 불리한 값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함수 행위가 달라진다는 건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지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죽은 함수입니다. 아무도 호출하지 않는 함수는 당연히 삭제를 해야 되고요. 이거는 ID에서 잘 보여주기 때문에 쉽게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일반의 영역, 그냥 우리가 코딩을 하면서 당연히 해야 될 것들, 일반적인 사항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당연한 동작을 구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현하지 않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는 day라는 클래스를 제한을 하는데요. 이 day name을 받아서 string to day 함수를 호출하면 day라는 자료형으로 리턴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monday를 주면 day.monday로 변환을 해주겠죠. 이런 함수의 명세에선 당연히 string to day니까. 근데 mon도 변환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m도 변환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string to day를 만드는 함수를 만드는 프로그래머는 당연히 이것들을 구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파일의 경로를 받아요. 뭐 C 디렉토리를 받아도 똑같이 결과가 나오고, 이렇게 줘도 똑같이 결과가 나와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이렇게만 써야 된다거나, 아니면 뒤에 이 슬래시를 써야 된다거나, 이런 식, 아니면은 이 터미네이트 백슬래시로 줘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행위가 제한이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동작을 구현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경계를 올바로 처리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테스팅에서도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뭐 1부터 100까지 작동하는 건데 100에서 잘 동작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101도 뭐 된다거나, 뭐 그런 경우를 잘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안전 절차 무시입니다. 안전 절차 무시는 뭐 예를 들어 컴파일러 경고를 무시한다거나, 뭐 이 시리얼 버전 UID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이런 것들을 직접 제어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절차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코드 스멜 중에 하나인 중복입니다. 그래서 dry, don't repeat yourself라는 원칙이 있고요. 코드가 중복이 되면 반드시 이거를 추상화할 기회가 있다라는 거고요. 뭐 모든 중복을 없애긴 사실 생각보다 어렵고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런 일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간단한 중복들은 좀 없애줘야 된다는 거고요. 가장 좋은 거는 함수로 리팩토링해서 함수를 다시 재사용하는 게 좋은 거고, 근데 알고리즘이 유사한 경우가 있어요. 뭐 특정한 자료 구조를 순회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함수로 대체하기 어렵거든요. 내부 핵심 로직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템플릿 메서드 패턴이나 스테이지 패턴 같은 걸로 여전히 중복을 제거할 수 있지만, 이건 좀 어렵죠. 생각보다 잘 손이 안 가는 제거 작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할 수 있으면 좋다는 겁니다. 중복을 발견하면 없애라. 그리고 추상화 수준이 올바르지 못하다입니다.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 스택 클래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스택이란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여긴 팝, 푸시, 그리고 %풀이라는 그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요. 이건 뭐냐면 그 스택이 얼마나 차 있는지를 제공을 하는 건데, 이게 뭐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아닌데, 근데 어떤 구현은 꽉 찬 정도라는 개념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택이 계속 늘어날 수 있잖아요. 리사이징을 하면서. 그런 스택에서는 꽉 찬 정도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 구현을 제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0을 반환하면 되지 않냐 라고 했을 때, 이런 코드가 예외적인 코드라는 거죠. 만약 스택이 50%까지만 뭔가 채우는, 50% 될 때까지 뭔가를 채우는 그런 코드가 있을 때 오작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한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물리적인 크기는 무한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상한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지 말라는 거고요. 추상화를 잘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초 클래스가 파생 클래스에 의존한다. 이것도 뭐 가끔은 저지를 수 있는 문제인데, 베이스 클래스가 그 자식 클래스를 의존하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RSP 뭐 그런 원칙이랑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기초 클래스는 당연히 파생 클래스를 모르고 파생 클래스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그 팩토리 메소드 패턴 이런 걸 이용해서 좀 추상화를 할 수 있고요. 팩토리 메소드 패턴을 통해서 그 자식 클래스의 그 위임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응용할 수 있는 팩토리 메소드 응용이 있고요. 그런 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정보입니다. 과도한 정보 같은 경우는 이 너무 함수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매시브한 클래스들을 좀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일관성 부족입니다. 뭐 어떤 개념을 특정한 방식으로 구현했으면 당연히 비슷한 이름을 지닌 애들도 비슷하게 구현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add, insert, append 다 비슷한 이름이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add는 이뮤터블한 객체만 이루어진다고 한다거나 insert는 아니면 특정한 인덱스를 추가를 해서 거기에 넣어주는 함수라다거나 append는 뮤터블한 스트링 빌더 같이 뒤에 뭔가를 붙이는 행위에만 append라는 이름 붙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정한 철학이 있고 규칙이 있는 상태에서 이름을 붙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인위적 결합입니다. 인위적 결합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인 이넘을 특정 클래스에 뭐 속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범용적인 스태틱 함수를 특정 클래스에 속하게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건데, 여기는 저도 약간 의문이 조금 있는 거는 일반적인 이넘이나 범용 스태틱 함수는 뭐 예를 들어 툴, 유틸스, 콘스턴츠 이런 클래스에 넣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구현해서 따라서 이런 식으로 따로 관리를 하는 거를 저는 꽤 많이 봤거든요. 꽤 많이 봤는데 심지어 좀 사람들이 많이 쓰는 오픈소스에서도 사실 이런 식의 구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좋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냥 그나마 그래도 가장 관련 있는 클래스를 하나 찝어서 걔한테 집어넣는 게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더 객체지향적인 프로그래밍 스타일이라고 보는데, 근데 어쨌거나 이게 현업의 실무적인 일이다 보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몰아놓는 게 확실히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개인이 좀 편한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 서술적 변수입니다. 서술적 변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예를 들어 헤더라는 지금 맵 객체가 있나 봐요. 그래서 헤더에 put 하고 이 매치 그룹 1과 매치 그룹 2를 인자로 넘기는 건데, 이걸 그냥 바로 할 수 있지만 굳이 이렇게 스트링 키 밸류 넣어가지고 키의 밸류라는 값으로 넣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설명이 잘 되기 때문에. 만약 이걸 그대로 집어 넣었을 때 이것이 키와 밸류라는 것을 알아보기 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 이런 식으로 좀 바꿔가지고 이것이 무엇이다 라는 거를 좀 설명하는 형태의 코드를 쓰는 게 더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if else switch case보다 다양성을 사용하라. 이거는 우리가 객체지향을 하면서 당연히 좀 해야 되는 이유고요. 그래서 if else나 switch case를 그 추상화의 수준에서 단 하나 정도로만 활용할 수 있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좋죠. 그리고 매직 넘버는 명명된 상수로 교체하라. 이것도 우리가 그냥 과제 같은 거 하다 보면 결국 귀찮아서 하게 되는 실수인데, 일반적인 그 숫자는 다 상수로 있는 변수로 교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86,400이란 걸 곱하는 어떤 게 있다. 그럼 이거를 직접 쓰는 게 아니고요. 뭐 seconds per day라는 상수로 선언을 한 다음에 이걸 곱하는 형태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은 거고요. 근데 다만 어떤 상수는 이해하기 쉬우므로 코드 자체가 자명하다면 상수 뒤로 숨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miles worked 해가지고 bit worked 나누기 5280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명하다고 해요. 근데 저희 미터법을 쓰는 한국인이잖아요. 별로 자명하지 않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상수로 랩핑해서 쓰는 게 더 좋겠죠. 아니면 데일리 페이, 아울리 레이트 곱하기 8. 뭐 여기서도 이제 법적으로 일 8시간 일을 해야 되나 봐요. 이것도 저희한테는 별로 안 자명하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수로 랩핑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근데 예를 들어 반지름 곱하기 2파이, 이거는 둘레죠. 둘레에서 이건 수학 공식이고 절대 변할 일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2라는 숫자를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꿀 필요가 없는 경우지만 나머지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수를 쓰는 것보다는 매직 넘버를 이용해서 매직 넘버를 아니고 명명된 상수를 이용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오류 가능성이 되게 높다. 네. 되게 큰 문제가 돼서. 맞습니다. 이게 오타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이제 리팩토링이나 아니면 뭐 요구사항이 바뀌어서 이 9시간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8이라는 거를 다 찾아서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상수로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조건을 캡슐화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리언 값을 그냥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타이머, 뭐 expired, 그 is recurrent 이런 걸 쓰는 것보다 이걸 그냥 하나의 함수로 랩핑을 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부정 조건을 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should나 compact에 느낌표를 붙여서 쓰는 것보다 그냥 should compact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긍정 조건으로 이 if문의 조건문을 쓰는 게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결합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문제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는 좀 순서대로 호출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함수들을 뭐 일단 이렇게 dive라는 함수를 통해서 좀 캡슐화를 하면 괜찮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드를 관리하는 사람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게 지금 시간적인 결합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명확히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하라고 지금 설명을 하냐면요. 이러한 함수를 호출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있잖아요. 이 내부의 상태가 변하겠죠. 이 클래스의 상태가. 시간적인 결합이 있다는 거는. 그럼 그 상태를 따로 변수로 빼라는 거예요. 변수로 빼가지고 반드시 이 saturate gradient는 이런 gradient를 넘기게 되고 그 다음의 함수는 이 gradient를 이용을 하겠죠. 당연히 시간적인 결합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꼭 인자로 받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시간적으로 강제적인 결합을 만들어서 코드를 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시간적인 결합을 노출하기 때문에 더 좋은 코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좀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경계 조건을 캡슐화하라라는 건데 이것도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뭐 레벨 플러스 1이 텍스트 랭스보다 작다 식으로 많은 식으로 쓰는데 이런 거는 좀 오류를 범하기 쉽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캡슐화를 해서 변수로 한번 감싸가지고 이 변수를 이용해서 조건문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레벨 플러스 1이 2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벨 플러스 1을 변수로 놓고 넥스트 레벨 쓰는 게 코드 중고 줄이는 길이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주저리 말이 너무 많지. 말도 많고요. 말도 많고 그리고 이게 좀 제가 클린 코드에 대한 이미지들을 쫙 한번 세간의 이미지를 쫙 봤는데요. 사실 자바 진영 쪽 말고는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엉클밥을 싫어하는 층이 너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블로그에서 책으로 가서 그런지 이게 군더더기가 너무 많지. 그게 아니었으면 아니었을지도 몰라. 원래 책으로만 썼으면. 막 블로그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놓잖아.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이 너무 많아서 클린 아키텍처는 매우 실망스럽고 그렇더라고. 근데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뺄 건 다 빼고 최대한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좀 넣었어요.